뭐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생명운동, 윤리운동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오래 하셨고요. 그때 생명헌장을 이제 제정하도록 우리 그때 위원장이 손봉호 박사님이셨고요. 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위원으로 했었었는데 그 일을 정말 잘 제정하도록 하셨던 귀하신 분. 오늘 이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이 문제가 소위 로보사피엔스의 서막인가라는 도전적 제목으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당 대표 선출, 출마 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동신학대학원 안에 생명윤리 석사과정이 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는데, 우리 김학규 총장님 또 우리 이대희 이사장님 두 분께서 잘 협의해 주시고, 또 우리 이승구 교수님을 비롯한 합동신학대학원의 많은 교수님들께서 정말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챙겨주셔서 지난 3, 4년간 준비를 한 끝에 오늘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모집이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너무나 좋은 우리 동료 후배 귀한 분들이 또 지원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알찬 그런 석사과정 1기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김학규 총장님 또 이대희 이사장님 이승구 교수님 이 분들 앞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너무 떨리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와 계시고, 또 저희 병원의 원목 실장님도 와 계시고, 이런 자리라서 더더욱 함께 참 든든한 마음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임상 과장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 골프 대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골프를 잘 못 치는데 이제 1년에 한두 번 그 임상 과장들 가는 골프 대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밑바닥을 깔아주니까 다른 과장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골프를 치게 되는데, 그 골프장에 저런 그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심장이 이렇게 뻥 뚫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심장이 없는 인간의 저 형상을 보면서 오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저 사진을 좀 이렇게 첫 사진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인공지능 로보사피엔스의 서막인가. 최근에 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그 챗 GPT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더더욱 참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저에 대한 소개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원래 이제 신장내과 의사인데 이제 장기르 박사님 밑에서 제가 수련을 받으면서 생명 윤리에 대한 이제 도전을 받게 되고, 장기르 박사님의 삶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3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인 치유, 생명 사랑, 의료 봉사. 그래서 그 3가지를 전생의 비전으로 이제 저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샘병원의 우리 이대희 이사장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샘병원의 핵심 가치로 전인 치유, 생명 윤리, 의료 선교, 이렇게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삶의 여정도 장기르 박사님을 좀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3가지 사역에서 함께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합동신학대학원의 맨 마지막 그 석좌 교수라는 참 영광스러운 또 직책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이제 장관 6명,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과기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나머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해서 6명의 장관과 14명의 이제 민간인들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생명의 어떤 존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정책, 배아 연구, 유전자 검사 및 치료, 인공수정, 연구윤리 이 5개 전문위원회가 또 산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다음 슬라이드.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기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오른쪽 사진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3월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됐네요. 청와대가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하니 영빈관에서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자고 재임 기간에 같이 일했던 이제 총리하고 장관들 불러서 함께 마지막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만은 이낙연, 정세균 총리가 앞줄에 있고요. 제가 둘째 줄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같이 있는 그 라인에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주시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아까 이승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봉호 장로님과 이승구 교수님 같은 정말 기독교 윤리학자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기관과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그런 생명 존중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각 부처에서 활용을 했더라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생명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 각 부처가 해야 될 역할들도 이 생명 존중 선언문 안에 다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생명의 책임성, 평등성, 안전성, 관계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훈련되어지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정부와 국민들의 이 생명의 참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늘 좀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벌써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이제 꽤 세월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의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판독해서 이제는 다 판명이 되어 있는 상태죠. 난자, 정자, 매매, 또 인공장기, 또 이종 간의 어떤 교잡.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교잡을 해서 제3의 어떤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줄기세포 연구, 맞춤아기, 유전자 가위비 기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공지능과 로봇까지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또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른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때제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신학대학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어떤 대학에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생명윤리를 공부하는 석사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기독교 생명윤리를 처음으로 이 석사 과정을 개설을 해서 아마 앞으로는 다른 신학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에도 이런 기독교 생명윤리 과정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들의 어떤 현대 의학과 과학에 대한
그런 이슈들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게놈 프로젝트를 책임 맡았던 교수가 유전학자죠.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그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쓴 책이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이제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유전자 31억 개의 유전자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론은 그것이 신의 언어더라.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꾸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DNA를 연구했더니 이 모든 유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 책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면은 이런 46개 인간의 염색체를 다음 주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꽈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세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그런 염기 배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다음 슬라이드. 네, 이 ATGC라는 네 개의 그 실은 글자가 이제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렇게 그 글자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알고 보면 네 개의 글자입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가 0과 1의 어떤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정보가 전달되는 것처럼 실은 우리의 그 DNA 염기 배열도 알고 보면 이 네 가지의 글자의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사람은 대장암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고 또 머리가 빨리 좀 벗겨질 수도 있고 이런 이 유전적인 경향이 이런 컨비네이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저희 병원에도 이 기계가 있습니다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의 유전자를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판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이 유전자에 대한 자신의 유전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저희 병원 오시면 이 NGS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의 유전자 검사와 또 다양한 이제 앞으로는 동성애나 뭐 트랜스젠더 뭐 다양한 것들이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될 때 저희 병원의 이 NGS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연구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근데 이 유전자를 이제는 크리스퍼의 가위 기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일부분을 잘라서 없애기도 하고 다른 유전자를 갖다 붙이기도 하는 소위 그 에디팅이라고 그러죠.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귀병, 난치병의 그 유전자를 떼내어 버리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집어넣음으로써 희귀병, 난치병을 유전자 차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법이긴 합니다만은 자칫 이것을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또 비즈니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예쁘고 또 재능이 많은 어떤 탤런트의 유전자를 잘라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 예뻐지고 싶어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자녀들의 그런 유전자들을 바꿔치기 한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인류의 참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비 기술을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뭐 정말 저런 딸기 안에 키위가 있고 뭐 수박 안에 오렌지가 있는 이런 유전자 변형 식물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요. 다음 다음 주시죠. 형광 유전자를 병아리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제 고양이가 형광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밤에는 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켜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광 고양이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요 돼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돼지처럼 느껴지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돼지예요. 그래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돼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베리칩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베리피케이션 칩인데요. 과거에는 지금 저렇게 쌀알 만한 크기의 그 컴퓨터 칩에다가 인간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이제 팔뚝 같은 데 이제 넣어 다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그 팔뚝에 시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은행, 뭐 가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거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그냥 집에 가지고 오면은 이 팔뚝에 있는 이 베리칩을 통해서 다 그 계좌에서 정산이 된다는 거죠. 해외 갈 때도 그냥 비행기 타면은 모든 그 비자 수속이 이제는 이 베리칩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한양대 미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같이 일했던 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그 손등을 보여주는데 손등을 이렇게 저보고 만져보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좁쌀알 만한 크기의 베리칩에다가 자기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보 안에는 그런 은행 계좌나 무슨 자기의 주민등록이나 뭐 비자나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MRI, CT 필름까지 모든 그 환자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농축해서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베리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666이 아닌가 해서 그런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는 이런 베리칩을 통해서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동물들이 복제가 되어서 문제가 이제 많은 이 복제된 이런 동물들이 또 많은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이 또 발견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십시오. 이제 애완견이 복제가 됐고 원숭이까지 이제 복제가 되어서 정말 남은 것은 이제 사람밖에 없는데요. 다음. 이 사람을 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artificial womb이라 그래서 인공자궁입니다. 이 인공자궁이 지금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서 양과 염소가 인공자궁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했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인간 배아와 태아를 이 인공자궁 속에서 키워서 얼마든지 이제는 여성의 자궁 없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인공자궁에 인간 배아를 집어넣고 굵은 탯줄로 영양분을 주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인간을 복제해서 원조 인간에게 장기를 제공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만은 얼마든지 이 인공자궁이 현실화하면서 이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느 연구소에서 일지 모르지만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인간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이 라엘리언이라는 사이비 종교는 인간 복제를 우리의 기독교의 The Great Commission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어떤 마지막 그 사명처럼 이 라엘리언들은 인간 복제를 자기들의 그런 미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엘리언의 그 홈페이지거든요. 첫 장면에 들어가 보면은 yes 인간 복제. 그래서 이 인간 복제를 하면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그 복제된 인간에게 전가가 되고 그러면 나는 사라지지만 복제한 그 인간이 또 그 다음 생을 살다가 또 똑같은 인간을 복제하면은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인간 복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라엘리언인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라엘리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한 연구소에서 인간 복제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웨이팅 리스트를 받았는데 꽤 많은 이 라일리언들이 인간 복제를 희망을 하면서 웨이팅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요건 이제 수원 광교에 가다 보시면 여기서 걸어서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이 로봇 카페가 있습니다. 이 로봇 카페는 이제 무인 카페죠.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24시간 사람이 없는데 24시간 돌아갔는데 이제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지나가면서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길에 카페 라떼를 제가 먹고 싶어서 이 로봇 커피 머신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한번 이렇게 다음 클릭을 해봐 주시겠어요? 동영상이 안 나올까요? 네. 예, 저 로봇이 저를 위해서 그 카페 라떼를 만드는 그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가 먹어본 커피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니까 정확하게 몇 대 몇의 그 비율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바리스타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저희 병원에는 그 히즈빈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히즈빈스 카페는 이제 한동대 출신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카페인데 거기는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상급 환자들을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저희 병원 직원인데 정신분열증 3급이 바리스타가 되어서 이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맛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 로봇은 그보다 더 뛰어나니까 정말 정확하게 이 비율을 맞춰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그 비율로 카페 라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 로봇 머신들이 이제 점점 어떤 공장이든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을 가진 인공물인데 지각이 그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가 되어서 이제 운동을 포함하는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공물인데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자료를 처리하는 계산의 능력을 지니면서 이것이 운동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출력하는 그런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로봇이 하드웨어라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인공지능은 이제 소프트웨어인 거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의 인공지능에는 세 종류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약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뒤떨어진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이 지시하고 또 명령을 하면서 인간이 그 로봇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약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제 같이 경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여러 인공지능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강인공지능도 이제는 많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지금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초인공지능입니다. 초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뛰어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약인공지능보다는 이제 강인공지능하고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 우리 총장님께서도 해주시고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그것을 이제 지정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인 지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지정의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성, 하나님의 그 친밀함,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너무너무 친밀하셔서 한 분처럼 보이시는 그 친밀함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어떤 억지로 기계의 작동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토노미라는 이 자율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인격적인 지정의와 이 관계성과 이 자율성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인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다음 영화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아이 로봇하고 트랜센더스, 그리고 허라는 영화, 그리고 최근에 개봉된 이 정의라는 영화를 잠깐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다음. 이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제 2035년을 가정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NS4라는 로봇이 나오고 NS5라는 업그레이드된 다음 버전의 로봇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이 NS5라는 로봇을 드디어 발명을 해내니까 이 NS5가 이제 막 많아지게 되면은 기존의 NS4라는 로봇이 다 멸종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왜 갤럭시 새로 모델이 나오면은 옛날 오래된 갤럭시는 다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겠다는 이 불안감을 느낀 이 NS4 로봇들이 이 NS5라는 로봇을 이제 완성시키고 있는 이 과학자를 살해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보다 업그레이드된 로봇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멸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로봇들이 이 과학자를 죽이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이제 트랜센던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다른 개체에게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지능을 가진 인간을 만든다는 영화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두뇌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장기 이식과는 약간의 형태가 다르지만은 이 두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과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을 그대로 다운로드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 시켜서 똑같은 그런 지능과 아이덴티티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 트랜센더스라는 영화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 그녀라는 이 영화는 조금은 이제 로맨틱한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직을 한 이제 이 주인공이 이 인공지능인 이 허라는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실제 만나는 여성보다 더 로맨틱한 사랑에 빠지면서 이 주인공은 가상의 그 인공지능과 이제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개봉된 이 정의라는 영화는 이제 기후 변화로 지구가 거의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우주에 그래서 이제 쉘터를 만들어 놓고서 인간의 그 이주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우주에 이주를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가상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인간과 이 로봇이 서로
싸우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은. 그래서 이 인간의 뇌를 복제해서 그 로봇 안에 집어넣어서 나의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최근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십시오. 이런 그 영화가 전혀 엉뚱한 영화는 아니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5년 쯤 되면은 인간보다 더 강한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로봇들이 인간 사회 안에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둑의 최고 승자가 알파고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세돌이 인간으로서 로봇을 이겨본 마지막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돌이 한 번 알파고를 이긴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은 로봇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이 알파고의 로봇 기술에는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기술,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이 네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이 알파고를 만들었는데요. 다음 주시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베이징에 알파 승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저 뒤에 부처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스님이 계시고 이제 왼쪽에 그 조그만 여기 이제 알파 승인데 부처한테 시주하거나 스님한테 시주해도 잘 못 알아맞추는 것을 이 알파승한테 시주하면서 물어보니까 척척 다 대답을 해주니까 이 알파승이 엄청 인기가 있다 그래요. 다음 주세요. 예, 그래서 이 베이징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뭐 여러 질문들을 척척 맞추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성격이 나쁜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죠. 이러면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그 알파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독일에서 중국만 만드느냐? 우리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 아시죠?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베를린에서 만든 이 로봇이 이 알파 목사입니다. 알파 목사. 이 알파 목사는 한 5천 명의 그 유명한 목회자들의 그 설교가 빅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주석, 아마 그 주석에는 우리 박윤선 총장님 주석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그 주석들이 다 들어와 있고 한 30만 케이스 이상의 상담 사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수억 권의 신앙 서적들이 다 이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든지 그 성도님에게 가장 알맞은 설교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상담도 해주시면서 보너스로 이 손에서 빛이 나오면서 복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이 로봇이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 했거든요. AI가 발전하고 로봇이 나와도 의사는 없어져도 목사는 끝까지 남을 거야. 그러면서 로봇이 어떻게 기도하고 설교하겠어?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다음 주세요. 이것이 이제 그 최근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목사님들 안에 지금 엄청난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에게 설교문 작성을 한번 부탁을 해봤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입원한 성도한테 급하게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뭐 설교 말씀 준비할 시간은 없어서 이 챗 GPT한테 60세 된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가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 달라 그랬더니 그냥 금방 한 10초 안에 설교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문 안에 들여다보면은 성경 말씀도 넣고요. 또 예화도 넣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멋진 설교가 나옵니다. 장례 예배를 위한 설교도 바로 나오고요.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챗GPT를 통해서 뭐 대학의 리포트는 이제 뭐 그냥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다음 주십시오. 이런 로봇뿐만이 아니라 실은 더 무서운 것은 이 군사 로봇이에요. 소위 그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봇인데 이 로봇이 적과 아군을 구별해서 적이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사살하는 거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런 그 킬러 로봇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렇지만 실은 지금 이 로봇 드론도 킬러 드론도 지금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IS 전투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투에도 이 킬러 로봇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킬러 로봇이 잘못 판단해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사살을 했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로봇을 만든 제조사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그 로봇을 전투에 투입한 그 사령관이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그 로봇 자신에게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예, 다음 주십시오. 예, 지금 미 펜타곤, 러시아, 이스라엘,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이 감성 로봇인데,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로봇은 감정이 없다. 그래서 감정이 있는, 인간이 결국은,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는 다 없어지더라도, 감정을 통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간호사들만큼은 로봇 시대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간호사들도 많이 계시는데, 놀랍게도 이 MIT에서 7가지 감정을 가진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는 감정을 가진 로봇은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이 로봇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다음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케어 로봇입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데 이 로봇이 말동무도 해주고 그다음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그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죠. 다음 주세요. 또 반려견인데 반려견의 이제 제일 애로사항이 자꾸만 아무데나 막 변을 보고 그 뒤처리하는 게 이제 산책할 때도 보면 늘 이 비닐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뒤처리하는 게 일인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반려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봇으로 반려견인데 얼마든지 정서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애완견 못지않은 그런 애정어린 어떤 반응을 하는 이 반려견인데 대변을 보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이런 반려견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이 서비스 로봇 중에서 이제 섹스 로봇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감촉과 모든 그런 피부의 어떤 촉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다음 주시면요. 요거는 이제 하모니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섹스 로봇인데 1,700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나오자마자 다 품절이 되어서 웨이팅을 해도 잘 구하기 어렵다고 하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저 내용을 보시면은 집에 오자마자 금발의 하모니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 폈다 하면서 오늘 힘드셨죠? 이러면서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남성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또 이 남성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어놓고 하는 이런 그 파트너가 얼마든지 이 로봇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십 가지의 어떤 그 섹스 기법을 터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쾌락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섹스 로봇하고 잠을 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배우자하고는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미래학자가 얘기하기에는 2050년이 되면은 새로운 섹스 로봇의 시대가 열리는데 인류의 반은 로봇과 섹스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십시오. 이거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상현실 속에서 이 여성이 어떤 남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그 가상현실 속에 그 남성이 자기를 성추행하는 것을 경험하고서 실제 미국 법원에 그 로봇을 고발한 그 가상현실 속의 그 파트너를
법적으로 고발했던 그런 사건이죠.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다른 사용자와 함께 즐기는 그런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시작하면서 근데 한 남성이 이제 쫓아오더니 자기의 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 여성은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는데 자기가 과거에 그 스타벅스에서 실제 당했던 그 성추행보다 훨씬 더 리얼한 그런 성추행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가상현실이 오히려 실제 현실보다 더 현실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로봇의 그런 마지막 단계의 어떤 기술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우리가 나노 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노 입자 안에 이 로봇 기술을 가미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노가 로봇이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나노봇의 대표적인 것이 이 레스피로사이트라는 건데요. 이 레스피로사이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적혈구 안에 이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혈구 안에서 이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바닷속에 뭐 세월호처럼 잠기게 되었을 때 3분 안에 우리가 바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인간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맥시멈 우리가 5분까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해녀들은 조금 더 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참 이 3분과 5분의 이 크리티컬한 시간을 지나면은 결국은 물속에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레스피로사이트를 주입받은 인간은 3시간 이상 이 나노봇을 통해서 산소 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세월호가 잠겼는데 3시간 동안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얼마든지 이제 구출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노봇을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면은 굉장히 인간에게 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인 이 나노 안에 나쁜 그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로봇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는 참 두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우리 의료계 안에는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이 들어와서 저희 병원에도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200종 이상의 200만 쪽에 달하는 어떤 전문 자료가 비축이 돼 있고 또 그동안에 수많은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 환자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 암이 무슨 암인지를 이 왓슨이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나이 많은 원로 교수님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이 왓슨에게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의사에게 오히려 찾아간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할 때 제1회 국가생명윤리 포럼의 주제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오진이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 왓슨 제조사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의사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면 왓슨 그 기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그 이슈들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AI의 의료사고 누가 책임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다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이 생명공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질 것인가 저는 두 가지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학주의적인 접근이 있겠죠. 그래서 인간 생명을 내 마음대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또
유물론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도 되고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전자도 조작하고 또 생명도 내 마음대로 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그것을 우리가 과학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윤리학적인 접근은 인간 생명의 창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것을 수선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기간 동안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만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생명을 없애는 것은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간 안에 그것을 커렉션하고 고치고 또 더 좋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팔의 길이가 되고 손에 힘이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과 파워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그 과실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이제 그것이 저는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관점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나눈다면은 우리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 또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절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디그니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성이 깃들여 있는 존재로 이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 그리고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목적적 존재로 한 인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주의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하고 고려대학에 이 생명윤리를 강의하러 가면은 너무나 똑똑한 학생들이 얼마나 그 강의를 열심히 듣나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당신 말씀한 거 다 알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은 침팬지도 존엄하고 사냥개도 존엄한 것이 아니냐. 그 동물보다 인간이 더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퀄리티가 있을 때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동물보다 더 나은 것은 생각하는 존재. 그 생각하는 능력이 동물보다 떨어진다면 그 인간에게 굳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증 장애 시설에 가보면은 막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똥으로 벽칠을 하는 아이들 IQ 검사를 해보면 IQ가 어떤 아이들은 15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똑똑한 사냥개나 또는 똑똑한 경마장의 말들을 보면요 IQ가 50에서 6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사냥개보다도 못한 그 중증 장애 인간에게 굳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상대주의적인 동물보다는 더 나은 지능을 가지고 동물보다는 더 가치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수를 위해서라면은 소수의 인간은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래서 지금 국회에도 입법이 청원이 되어 있는 법 중에 조력존엄사법이 있습니다. 이 조력존엄사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 조력 자살, Physician Assisted Suicide. 그래서 의사가 조력을 해서 이제 자살하게 만드는 건데 이름을 싹 바꿔서 이제 조력 존엄사법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은 웬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더 이상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 굳이 끝까지 생을 살 필요 없이 적절하게 의사의 조력으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입니다. 알고 보면 이제 공리주의적인 많은 그 배경이 있죠.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도 점점 바닥이 나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살아가기도 힘든데 식물인간이나 무슨 중증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 굳이 억지로 그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는가? 본인이 원하면 그냥 조력 자살을 스위스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법안이거든요. 심지어는 착한 법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어떤 단체에서는 법을 이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법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냐면은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결정권 안에 죽을 수 있는 결정권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혼 50주년 때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 갔던 그 호텔 방에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하면은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타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소위 그 착한 법에 해당되는 그런 죽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결정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참 잘못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토노미, 이 자율성의 오남용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제 로봇 윤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로봇 윤리가 처음 대두된 것이 이 MIT의 그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에 2015년에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이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이 무인 자동차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행자를 칠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벽 쪽으로 꺾어서 차 주인을 희생시킬 것인가. 그럴 때 과연 이 로봇에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윤리적인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아티클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실제 이것이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윤리적인 이슈로 만들었더라고요. 다음 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챗 GPT 저의 그 앱을 통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문제점을 이 챗 GPT가 얘기를 하기를 앞으로 이 AI가 보편화되면 5가지의 문제가 생길 거다.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자기 안에도 얼마든지 바이어스가 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조절이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앞으로는 이 AI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될 거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죠. 이 사이버를 통해서 공격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제 이 AI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라질 의사가 뭐가 있겠냐?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없어질 의사가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어진대요. 왜냐면 뭐 이게 엑스레이, 뭐 CT 필름 이런 거 보는데 가끔 이제 우리는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에 그런 그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CT 필름 안에 이 고릴라가 숨어 있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보는 것만 익숙해가지고 어떤 다른 그 어떤 아티팩트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근데 이 로봇은 뭐 100% 알아내죠. 그래서 영상의학과 없어지고요, 병리과,
이 세포 조직 검사를 하면요, 그 화면에 암세포가 의심되는 것을 일일이 뒤지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놓치는 수가 있는데, 이 로봇은, AI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아과 일반의 같이 너무나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환들은 오히려 이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봇 윤리의 이제 관점은 두 종류의 관점이 있는데, 로봇을 설계, 제작, 관리하는 자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로봇이 실현하는 판단과 행위에 이 로봇 이것을 고찰하는 윤리학자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로봇 제조자의 윤리가 있어요. 이건 보시는 것처럼 제조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로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기의 그 이익만을 너무 추구하면서 로봇을 만들어서는 곤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어떤 사회적인 공익성,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로봇 사용자는 또 로봇을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쪽 윤리적인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근데 이것의 그 대표적인 윤리 중에 하나가 이 아시모프의 법칙이라 그래서 1940년에 이 로봇의 윤리가 만들어졌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제시대 때 이미 이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로봇의 윤리를 만들었는데, 이 윤리가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전제 하에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전제 하에 로봇은 자신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법칙입니다. 근데 이 법칙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시면은 1985년도 수정된 로봇 아시모프의 법칙이 생겼는데,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뭐냐면 법칙 제로. 이 법칙 제로는 뭐냐면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류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법칙 첫 번째인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원칙으로 생긴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죽여도 된다. 이것이 이제 수정된 로봇 윤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킬러 로봇이 등장한 것도 이 수정된 로봇 윤리 원칙에 의해서 인류를 괴롭히는 IS, 인류를 괴롭히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 그러면 그 러시아나 아니면 IS를 대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 킬러 로봇을 사용을 해도 그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아시모프의 법칙을 하나를 더 붙여서 수정된 윤리 법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정된 윤리 법칙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언제 인간이 그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7년도에 로봇 윤리 헌장을 만들기 위해서 초안까지 다 만들었는데 기업하고 또 정부하고 또 근로자하고 이게 다 맞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로봇 윤리 헌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로봇 윤리 헌장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십시오. 이건 이제 2017년에 아실로마라는 그 캘리포니아의 지역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이제 스티븐 호킹도 참석을 했었고요.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데미스 허사비스,
그다음에 레이 커즈와이를 비롯한 수천 명의 그런 인공지능 학자들, 로봇공학 연구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의 원칙에 합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연구 이슈에 5개 항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는 반드시 이로운 지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로운 지능을 만들지 말자. 그 다음에 유익한 사용을 보장하자. 그 다음에 건강하게 교류해야 되고 협력과 신뢰와 투명성의 문화가 조성돼야 되고 개발팀들이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거 5개의 그 연구에 대한 이제 윤리를 만들었어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윤리와 가치의 13개 항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안전, 또 투명성, 책임성, 가치, 프라이버시, 뭐 공동 번영, AI 무기 경쟁 제한, 뭐 이런 것들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인 이슈의 5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 이 능력이 끝이 없다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인공지능의 능력에 끝이 없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가는 그 능력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그 천재학자들이 모여서 능력의 상한선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한다. 능력의 상한선을 정하자. 그 다음에 지구 생명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변화는 조심하자. 지구 생명의 역사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3번째,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4번째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의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도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스스로 복제하는데 그냥 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복제를 하니까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번식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계속 복제하고 번식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공지능은 하나의 국가나 조직이 아닌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누가 이것을 과연 지키겠느냐는 거죠. 2016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전 세계의 국가생명윤리위원장들이 모여서 글로벌 서밋 오브 내셔널 바이오에틱스 그 컨퍼런스를 가졌더랬어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사실은 네덜란드의 이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 와서 프리젠테이션 하기를 이미 그 네덜란드가 인공도시를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분당 같은 신도시인데 그 신도시의 시장이 로봇이래요, 로봇. 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이민국 직원들이 다 로봇인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 로봇이 다 검사하고 이민 수속을 다 입국 수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관, 경찰 다 로봇들이 하고 있고 택시를 탁 타면은 택시 운전사 없어요. 다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 다니면서 경찰, 군인 다 로봇이 또 마켓에 들어가면은 다 로봇들이 서브를 하고 로봇 커피 머신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냥 즐기면 된다는 거죠. 그런 도시가 이미 다 셋업이 됐는데 아직 오픈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인티밋 테크놀로지라는 그분이 쓴 책을 저한테 주면서 그런 구상이 되어 있는 도시가 이제 곧 출범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진화는 이 피지컬 로봇을 지나서 디지털 로봇,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로봇이고요. 이모셔널, 우리와 같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가 뭐 엄청 다양한 로봇이 가능하고 결국 이 오토노머스 로봇이 되면서 결국은 로봇 사피엔스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로봇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로봇이 또 피지컬 로봇의 형태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인텔리전트한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피부와 눈과 입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인간의 유전자가 일부 삽입될 수도 있는, 그것이 이렇게 혼용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율 로봇이면서 인간의 감정을 가진 휴먼 로봇이고, 섹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아기를 돌보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가능한, 그러면서 그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재생산하면서 자율적으로 자기 복제를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로봇과 인간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고, 이마고 데이, 그리고 자율성을 지닌 존재, 어토노미를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럴러티, 이 도덕적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이 만든 로봇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화되어 있긴 하지만 나름의 어토노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준도덕적 존재의 어떤 로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십시오. 결국은 인간과 로봇을 비교해 본다면은 제작자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이쪽은 인간이라면 신의 형상을 닮았고, 여기는 인간의 형상, 자율성을 지닌 존재, 내재화된 자율성, 도덕적 존재, 준도덕적 존재, 목적적 존재, 수단적 존재, 생식 능력, 프로그램으로 재생산, 그리고 관계성, 로봇은 제한된 관계성.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왜 나와 마틴 부버의 그 나와 너라는 책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로봇을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이 로봇이 어느 날 어느새 나와 너의 관계의 그 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는 연인 사이에 나와 너의 만남처럼 이제는 나와 로봇과의 관계가 그런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런 목적적 어떤 관계가 된다면 과연 이 로봇은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고, 또 관계성을 가진 존재고, 자율성을 가진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한다면, 만일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이 세 가지의 어떤 형상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 로봇을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 또 새로운 어떤 인류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로봇 사피엔스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안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물음, 또 철학적인 물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학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지 않는가. 과연 그 세 가지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는 인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인공지능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그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 우리가 시험관 시술이 처음 논의가 됐을 때 그 많은 논쟁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인간이 난자와 정자를 인위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시험관에서 맞추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태어난들 거기에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학자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어쩌면 오늘 그 MDB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한두 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또 지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정말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인공지능이 향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 인공지능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지금 이미 그 인공지능 목사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는 이 시대에 또 챗 GPT의 설교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 시대에 과연 이 인공지능의 영혼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저희 막내 아들도 지금 모 기업의 AI 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별의별 그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인공지능을 다룰 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하면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참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 연변과기대가 이제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문을 닫기 전 그 마지막 해였죠. 25주년을 기념하면서 The Future of Humanity라는 학술 대회를 개최하면서 캠브리지 대학의 2분의 석학을 모시고 또 런던 대학의 1분의 석학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1명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니까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연변에 가서 이 The Future of Humanity에 대한 학술 대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옆에 계신 세 분들이 전 세계에 아주 이 인공지능에 대한 석학들이세요. 저분들과 함께 학술 대회를 했는데요. 아주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이 만든 로봇인 만큼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보다 결국 못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저런 질문이 지금은 저런 질문 못하죠. 인간보다 더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답, 자가학습 능력이 있어서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교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예.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신의 형상이고 로봇은 인간의 형상이라면 그래도 인간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의 형상을 바로 받았으니까 인간의 형상인 로봇보다는 그래도 인간이 낫지 않을까? 근데 효율과 생산성으로 본다면 로봇이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효율과 생산성만 본다면. 그렇지만 이제 가치의 존재에서 출발한다면 한 살 난 신생아 장애 아이의 가치가 결코 건강한 다른 사람의 가치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인간의 가치는 효율과 생산성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예, 다음 주십시오. 로봇이 인간보다 능력과 판단력이 더 뛰어나다면 인간이 더 우위에 가신 것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이제 그때 대답은 그것은 이제 사랑이다. 러비즘. 그래서 섹스 로봇이 다양한 기술로 인간의 성적 욕구와 쾌락의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그 진정한 그 사랑을 줄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것도 이제 그 퀘셔너블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 생산성으로 보면은 비관적이다. 하지만 로봇이 대신하기 어려운 돌봄 영역의 일자리는 인간의 몫이다. 아울러 AI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도 더 창출해낼 수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갈수록 어려워진, 왜냐하면 저 돌봄조차도 이제는 로봇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웃풋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예, 다음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기술의 습득은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내면의 사랑을 키우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모님의 삶의 모습과 가치 판단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학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어떤 집안에서의 어떤 자녀 교육은 인간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좀 이제 퀘셔너블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과학의 순기능을 최대한 담보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과학을 감싸 안으면서 아우를 수 있는 인문학적인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과 우리의 어떤 영성 또는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같이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과학과 윤리의 어떤 아름다운 동행, 마치 그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과학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주지만 이것을 아우르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 윤리가 없으면 결국 이 수레는 과학만 계속 헛돌면서 엉뚱한 대로 가다가 결국은 들이받고 망가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과학과 이를 견제하는 윤리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기독교 생명윤리 학과 개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